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시신 6기 피의자 변경석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변경석이 검찰에 송치돼 어제 이 경찰서를 나섰는데요. 당시 그 모습부터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시신 왜 그렇게까지 훼손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것처럼 이 고개를 숙인 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체포 당시나 구속영장 신청 당시 쓰고 있던 마스크와 모자 없이 이렇게 민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이 신상, 그러니까 얼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로 한 경찰의 이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복준 의원. 예. 변경석이 울먹이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 변경석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일단은 8월 19일 날 09시 39분경에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경비원이 그 사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네. 신원을 확인해서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그분의 휴대폰을 검토했더니 한 열흘 전. 네. 열흘 전에 생활 반응이 끊긴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분은 한 10일 전에 이제 사망한 걸로 추정을 했고요. 네. 역시 수사 결과 보니까 8월 10일 날 01시 15분경에 네. 안양시에 있는 이 피의자 네. 변경석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문제로 다투다가 이제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적을 시작했고 네.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이틀 만인 8월 21일 날 네. 오후 6시경에 네. 서산 휴게소에서 네. 이 변경석이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서산 휴게소. 네. 검거한 다음에 이제 압송하고 긴급 체포해서 압송하고 네. 이제 이 얼굴 공개가 또 빗발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23일 날 이제 그 실명 공개 그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네. 소극적으로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9일 날 네. 엊그제죠. 검찰에 이제 송치되면서 지금 나온 모습이 소극적으로 얼굴에 이제 공개가 된, 그래서 이제 구속 송치를 하게 된 네. 이런 사건인데, 소극적 공개가 뭐냐면요. 네. 적극적으로 경찰이 언론기관에 이 사람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일련의 그 정상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가거나 검찰로 송치될 때 차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도록 한다는 그 방법이 소극적 공개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변경석의 얼굴을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 경찰서에서 나와서 검찰에 송치될 때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소극적 방식을 택했다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변경석이 그동안 어떤 행적을 했나,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현장 검증도
반드시 거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현장 검증을 생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일단 현장 검증이라는 건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범행 현장을 재현해서 이것이 피의자의 진술과 맞는지를 이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워낙에 증거가 명백해요. CCTV도 있고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백만으로 사람을 유죄 처분할 수가 없는데 여러 증거들이 확실하고 본인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현장 검증은 생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검증도 즉 모든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까지 너무나도 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완벽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생략한 채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변경석, 피의자 변경석의 얼굴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엄벌이 내려질지 또 이것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등은) 했는데 그것도 전교 1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10명의 감사원을 해당 학교에 보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교사는 지난해부터 이 딸들이 치르는 시험 문제와 정답지를 6차례나 검토 혹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해 보면 이 남성, 선생님이 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얘기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이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전교 1등 쌍둥이 자매 얘기는 추적을 해왔습니다만 대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교육청,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어떤 부분이 말이 달라졌는지, 내용이 달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뭐가 일단 다르다는 거에 하나씩 짚어보죠. 자, 우선 5가지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사원들이 하나하나 짚어낸 건데요. 일단 확인 사실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소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무부장이 딸들이 치를 시험 문제와 정답지를 사전에 봤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감사 결과 일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 정답을 이 교무부장이 검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 교무부장이 1분 동안 사전에 시험지를 검토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 50분 정도 혼자 몇 차례 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0분이라는 게 저것도 이제 저 말만 놓고 보면 50분을 쭉 이어서 50분인지 이렇게 저렇게 본 횟수를 다 합치니까 50분인지 그건 좀 더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 후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교육청 감사 결과 50분 정도 시험지를 교무부장인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 자매, 쌍둥이 자매 아버지입니다. 해당 학교 교무부장이고 50분 정도 혼자 몇 차례 시험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소문과 감사 결과 일치했던 점은 뭡니까 혹시? 네, 두 번째는요. 쌍둥이가 오류 판정이 난 수학 등 문제에 정전 전 정답을 적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봤는데 새 학기 동안 9문제에서 정정 전 정답을 적어냈고 이 가운데 다른 학생들이 거의 적지 않은 주관식 답까지 적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논란 중에 이 2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는 사실인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감사 결과 소문과 좀 달랐던 점도 있어요? 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와 전교 2등 다른 학생과의 점수 차가 7점 이상이 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봤지만 쌍둥이와 2등 간의 점수 차는 약 1.9점에서 2점대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뭐 7점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감사 결과 달랐던 점 쭉쭉 얘기해 네, 주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리면 쌍둥이가 3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둘 다 모의고사를 쳤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이 내신과 모의고사 간의 이 점수 격차는 조금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란은 쌍둥이가 아버지의 동료 교사로부터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 앞서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조사 결과 78%에서 90%의 학생이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봐서는 쌍둥이만 단순히 특혜를 받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결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김복준 의원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관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사 담당 교사가 이제 결제를 받으러 와서 이 교무부장님이 보시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뭐 수업을 들어가든가 해서 이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최대 그 수업 시간인 한 50분 정도까지 이 교무부장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부장 포함해서 교장 교감해서 중징계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오늘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대요. 그런데 감사 결과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이제 이 교무부장 아버지죠. 이분이 직접 뭐 시험지를 보고 정답을 이제 그 적어가서 아이들한테 줬다는 어떤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하, 네. 다만 감사한 결과 이제 그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심가는 이제 그 두 가지 부분 정도는 정황이 이제 이건 유출하고 연결이 확실하다고 감사관 쪽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이제 수사로 어떻게 좀 밝혀보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경찰에 이 사건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정황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도 이게 쉽지는 않은 수사입니다. 뭐 정한다고 그러면 역시 정황 증거에 불과한 본인의 동의를 얻은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것도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딸들 두 쌍둥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탐 실시를 못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못한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본다면 감사관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사안을 경찰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좀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아버지란 사람,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인데 해당 학교예요. 어떻게 혼자서 시험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무부장이라는 그 위치는 그 시험 문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자리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교사들이 시험지를 하면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총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무부장인데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학교에 다녔을 때는 그 해당 학년의 이 시험지를 못 보게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라든가 조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피제로 아예 같은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는 제도도 있는데 상피제도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교무부장이라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딸들의 문제지는 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교무부장과 학교 측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다른 사람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숙지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유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 감사 결과는 다른 겁니다. 50분이면
사실 그 시험지를 사진을 찍거나 복사기로 복사를 해둘 수도 있고요. 외울 수도 있습니다. 50분 정도의 네. 시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고무적인 어떤 그 증거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찍은 경우예요. 그 경우라면 삭제를 했다 손 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걸로 복원이 가능하고 네.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명백히 뭐 이건 증거기 때문에 아하. 처리가 되겠지만 네. 진짜 뭐 말 그대로 50분 동안 그 아마 다른 교수가 수업 들어간 시간이 50분이니까 그러네요. 그 1시간 수업 그 들어간 시간 동안에 본 것 같아요. 네. 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을 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수사가 된다면 이게 경찰 수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당장 뾰족하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점점 더 복잡해질 양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일단 경찰 수사를 교육청이 의뢰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뭘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무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학업 성적 관리 결제 라인에 있습니다. 감사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후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허 소장님, 네. 이게 참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오답까지도 쌍둥이 자매가 적어낸 오답까지 즉 정정 전의 정답이라 쓴 오답까지도 지금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 물론 이렇다고 무슨 뭐 단정적으로 부정행위가 이걸 부정행위 증거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나머지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의 학부모가 볼 때는 뭔가 의심적인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은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은 제가 남편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1등 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나오는 정황들을 사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교육시키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러한 억울한 일, 사실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그러한 도둑질로 인해서 내 딸도 또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도둑질을 하고 싶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내 앞에 돌이 아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예. 사실 주워갈까 말까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네. 학부모들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요, 이제 아마 이 오답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예상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오답을 쌍둥이들 둘이 포함된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그 오답을 쓴 건지 아니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 오답을 많이 같이 쓴 건지 아하. 이걸 가지고 좀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일단은 이 논란 속에 이 논란의 당사자들 그중에서도 지금 중심에 서 있다고 할 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현재 이 보직교사 자리에서 사임을 한 상태고요. 다시 미술을 가르치는 평교사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딸도 지금 궁금하실 텐데 쌍둥이 딸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학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게 또 전학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전학을 한다는 게 또 불필요한 또 오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쌍둥이 자매는 계속해서 열심히 아마 지금 방학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에도 공부 열심히 하겠죠, 고등학생들은요. 어쨌든 마음은 편치 않을 텐데 어쨌든 교육청은요 시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 성적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서울 시내 전체 중고교 대상으로 9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소 잃고 왜 한 칸 고치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의심이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의심이 절대적으로 많이 가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오답 부분도 있지만요. 이 문제가 있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교사들이 이 출제한 문제에서는 이 아이들이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의고사에서는 이 아이들이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오답 부분과 모의고사와 학교 자체 출제 문제 그 차이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서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당 이 학교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문제는 이 시험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곳에요. CCTV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더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실태가 그렇대요. 지금 이 부분까지 차제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CCTV 설치 문제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허 소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생들 성적이 민감합니다. 그 내신 성적으로 대학교까지 원서 내고 하는 것까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뭐 정말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복권 당첨이 불행의 씨앗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2004년에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한 1급 지체 장애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을 만나요. 이 남성은 신용불량자였고요. 채무불이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6년간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2010년도에 무려 로또 1등 70억을 수령한 대박 행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이 남성.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불행이 찾아와요. 왜요? 몇 달 후에 그 남편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잖아요. 이 남성의 그 항암 치료비, 암 치료비를 모두 본인의 어떤 그 복권 수령으로 뭐 대기 시작하고 성심성의껏 치료를 도와주는데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건강들을 회복합니다. 대박. 역시 하늘이 그걸 뜻을 알았네요. 네, 간암 말기였던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각종의 이제 스포츠를 취미로 배우기도 하고요. 외제차를 사면서 이 당첨금을 소진하기 시작하고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군요. 근데 이 남편 결국 다른 여성과 바람까지 피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신감 있는 행동을 하는데요. 결국 그래서 아내와 이 남편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혼 소송에서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이 복권 수령금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 재산이냐 이 복권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을 남편이 재산 분할로 분할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법적인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와, 참 진짜 대박이 정말 이 스토리 대박이네요. 정말 여러 가지 대박 요소가 있는데 일단 허 소장님. 자기 다 죽어가는 간암 걸린 사람을 항암 치료 다 살려낸 이 아내를 배신해도 유분수지 외제차 스포츠 거기까지 그러다 쳐요. 제2의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답니다.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고요. 이 모든 게 지금 하늘이 보고 있을 텐데 저는 그 그 남성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지구를 떠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옛날 듭니다. 김병조 씨가 했던 말이잖아요. 지구를 떠나그려. 공자와 맹자가 성선설을 외쳐요. 착한 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를 보면은 진짜 성선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자체도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혼 소송 이제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반성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나눠줘, 재산 나눠줘 이렇게 소송까지 했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가남 신용불량자였던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용케 운이 좋아서 아내가 70억 당첨이 됐고. 네. 그래서 또 가남 말기가 왔다고 그러면 거의 사망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해요. 가남 말기를 또 돈의 위력일까요? 여하간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남 말기 상태에 있는 본인이 살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어떤 지극정성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다면 평생 동안 저 아내를 위해서 네. 남은 인생 그럼요. 예? 봉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 같은데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따라서 네. 지금 이 남자를 보고 있는 또 제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아하, 근데 사치 외제차에 사치까지 부리고 골프채 들고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네. 저거 맞을 겁니다. 네.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제 불륜까지 맺었다면서 네. 그래 놓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이혼에 이르니까 그동안 이제 사뒀던 부동산은 나누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양심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죠. 예. 양심의 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남편은요, 이 복권 당첨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유지하고 또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자신도 기여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아내는요, 남편의 사치와 부정행위로 이 결혼 생활이 깨진 거다. 남은 거라고는 이제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남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렇게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잠잠히 듣고 있던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이 2심,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래요?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일한 부동산이 부부한테 남은 6년 동안 50억을 썼대요. 세상에. 1년에 10년 이상을 썼다라고 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데 남은 이 부동산이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기여도는 좀 낮게 20% 비율로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한 고유한 특유 재산이라고 보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1심에서는 그 유일한 부부간의 재산이고 부동산이 서로 이렇게 탕진하고 여러 가지 증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혼인신고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후로 해서 같이 살면서 취득한 거다라고 해서 20%는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네. 2심에서는 이 소진한 부분들을 굉장히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복권 당첨금이라는 건 아내 몫이고 이것을 분할을 받으려면 남편이 기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하거나 증식을 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안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재산을 소비시켰다. 아하. 재산 분할로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아하. 보셨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이구 속 터져, 어이구 속 터져 하시다가 2심 재판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아이고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물이 넘어가겠다 하실 텐데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손 변호사 말씀 중에 특유재산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특유 재산입니다. 이제 부부의 경우에요. 부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즉 말하면 네.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이 모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아하.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를 이제 이게 보면은 네네. 이 남편이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70억 중에 50억을 본인의 스포츠 활동하고 외제책 교체 비용으로 거의 50억을 탕진한 것 같아요. 아우.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로 부동산을 사뒀는데 아하. 그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하.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기여한 바에 대한 그 어떤 분할 청구를 한 건데 네.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네. 그래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당신이 일정 부분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이 본인이 쓴 50억보다 더 적다. 오히려 더 많이 썼다. 증식보다는. 아하.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것보다는 네. 50억이라는 돈을 막 썼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하. 쓴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눠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도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재판부도 역시 물론 1심 재판부를 저희가 뭐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이 법에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허 소장님. 그래도 2심 항소심에서는 아내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심에서 저런 판결이 안 나왔으면 저 정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억울할까. 당사자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이걸 지켜보는 여성의 입장에서 네. 진짜 억울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남편의 주장은 아니에요. 저 그래도 흥청망청 쓰긴 했어도 이렇게 재산이 좀 유지되고 하는데 저 일조했습니다. 남편으로서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골자는 뭘까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은 준 건 사실이다. 근데 너무나 극히 미비하다. 전체 네. 재산, 탕진한 재산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판결문에 명시는 안 됐지만 부양적 요소를 고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1급 장애인의 그 다리를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이고 유일한 수입이 이 부동산일 텐데 이거를 떼어주면 이 여성의 장래의 어떤 이혼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성실하게 아내를 돌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일부 또 1심과 같이 인정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체 장애인이 아내가 이렇게 아주 행운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유지 증식해서 평생의 노후가 보장돼야 되는 것을 무책임하게 탕진해놓고 그 장래의 어떤 수입원까지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괘씸하다라는 어떤 고려까지 들어간 판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 여하는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은 아니거든요. 관계없거든. 워낙 근데 이 사안의 그 경위를 보시면 좀 남편 측에서 혼인 관계를 파탄내는데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허 소장님 성선설, 성악설 그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음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내분의 그 얘기 보면서 70억이 당첨됐을 때 이 신용불량자인 남성과 6년 동거했잖아요.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 남편을 버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웬걸 이 사람은요, 이 여성분은 오히려 가난 말기 판정받은 이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 항암 치료 비용 다 되면서 지극정성했다. 저는 정말 제가 머리가 정말 마음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반적으로요, 복권에 당첨에 대해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부간에 이혼하는 그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우는 이 남편은 오히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70억에 당첨되면서 일반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는 순간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아하.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난 말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조만간 죽을 사람을 살려놨잖아요. 아. 그랬더니 이제 엉뚱하게 사치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워놓고는 그 남은 부동산 떼어가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사람 양심 진짜 없는 사람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얻은 생명, 가난 말기였는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다시 얻은 생명, 제2의 그럼요. 생명을 이 아내분과 오순도순 잘 살았다면 나에게 이런 그럼요. 불행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들은 머리카락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남아 돌았을까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은 분신술을 쓸 때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남성이요. 머리를 만지작거립니다. 아, 머리 안 감았나요? 네. 머리카락을 뽑아서 움켜쥐고 있다가 네. 오른손으로 이제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에 넣어서 뒤섞습니다. 아하. 그리고는요, 종업원을 불러요. 불러네. 왼쪽에 종업원이 와 있죠. 네. 함께 앉은 여성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종업원이 이 음식을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는데 아하. 이때까지만 해도 종업원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저 머리를 극적 하더니 저게 양념처럼 맛있겠다 하고 넣은 건가요? 근데
아마 종업원분인지 식당 주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일단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가요? 홍수빈은 뭐 어떤 얘기가 오고 있을까? CCTV랑은 대화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화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의라는 모습이에요. 네, 둘이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동시에 항의를 하고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레스토랑 측으로부터 음식값 30만 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야, 많이 했네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뭐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배상해 줬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식당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은 식당 측, 피해 식당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이제 이 상황 때문에 구토하고 또 이제 좀 머리도 아프고 뭐 설사 뭐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오류 수유하는 과정이어서 병원도 못 간다고 하면서 가족분들이랑 본인도 좀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제 매장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해서 자기가 사실은 그날 더 먹을 수도 있었었는데 좀 못 먹고 나온 부분도 있고 하면서 뭐 대충 지난번 식사했던 금액이랑 추가적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현금을 좀 요구한다. 좀 이렇게 뭐 배탈도 나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나 그때 머리카락만 안 들어갔으면 나 음식 진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위자료 차원에서 50만 원 현금으로 좀 주셔야겠어요. 이랬답니다, 허 소장님. 꼬리가 길면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이가 없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분이 저렇게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까지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려 30만 원에다가 그 뒤에 50만 원에 대한 추가 배상, 추가 피해 보상까지 얘기하는 것을 네. 봤을 때 아하. 이분은 고급 레스토랑에 좀 간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참 괘씸하고 네. 살기 힘든 이 힘든 세상에서 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식사를 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 사람이 나름대로 머리는 썼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카락은 썼어요. 그런데 CCTV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몰랐을까요? 근데 요즘에 조그만 식당들도 CCTV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그 뉴스파이터를 보는 전국의 사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 사람처럼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기회에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진짜. 절대 이제 다수의 조그만 식당에도 CCTV는 다 있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전에 당했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또 이제 아마 신고가 있을지도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니까요. 네네. 이 사람은 이 수법 자체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아하. 왜 그게 보이냐면 네. 가족까지 아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저렇게 식당에서 먹으면서 네. 저런 어떻게 보면 가족을 범죄의 도구화로 했잖아요. 세상에. 예, 이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책감도 없고 상습적인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이 사람 경찰에서 구속 잘했습니다. 이 사람 구속하지 않았으면 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범죄로 자꾸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머리카락을 타가지고 식당 측에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아내 되는 사람이 거드는 게 보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랬다면 저 사람도 공범이라서 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찰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 중에 홍수민 아나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라는데 과거에도 그럼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성 확인해 보니까 관련 신고 2건이 추가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법으로 또 이런 범행을 이제 저지르기도 했었는데 네. 이 남성이 뭐 정육점이나 뭐 이제 주유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름을 넣어놓고 네.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네. 그런데 그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였던 거예요. 뭐 한도가 다 됐다 뭐 그런 건 떴나 봐요.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이 남성이 그러면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네. 전화번호를 건네는데 아하. 그 전화번호가 걸리지 않던 전화번호였던 세상에. 거죠. 그런 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서 72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720만 원어치를 저렇게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먹고 공짜로 기름 넣고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들였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손 변호사님, 이 남성 정말 죄질이 불량합니다, 진짜. 예, 그랬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켰던 것이고 아하. 그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 뭐 장사 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돈도 내지 않고 가고 이게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72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은 적어 보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맞아요. 돈일 큰 수도 돈이에요, 있거든요. 진짜. 지금 네. 사기와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로 머리카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이 식당 대금을 면제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라는 것이고요. 공갈은 나아가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거잖아요. 이거 뭐 악성 민원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블랙 컨슈머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요구할 때 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네. 이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심부터 합니다. 머리카락 나왔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 머리카락이 아하. 맞을까?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한테도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상습적인 행위 수차례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도요, 정말 하루 이 장사 열심히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날 30만 원 배상해줬고 또다시 50만 원 현금 위자료 명목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일날 CCTV를 돌려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딱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이 남자요, 까면 깔수록 정말 대단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면은 돈 안 내라고 시청 같은데 시기법이라든가 뭐 부청결을 하지 않다든가 이런 민원을 넣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돈을 안 내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술값이 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든가 술집에 가서는 그런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수사 들어오면은 과잉 수사한다. 자기가 예상 거래를 했을 뿐이지 돈 안 줄라는 거 아닌데 과잉 수사한다 자기를. 뭐 이런 식으로 경찰청에도 민원 넣고. 피해 이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또 업소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 또 그러다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김복진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상습적이네요. 네, 이 많아요. 일선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사람부터 얘기하고요. 네. 이 사람 720만 원으로 지금 그 특정돼서 구속영장 구속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교하게 조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그 식당들이 월등 많을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아마 이런 행동을 했던 게 2014년부터라고 했죠? 네네. 그랬다면 지금 현재까지 약 4년간인데 720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뭐 이 법원에서도 그거 고려해서 네. 아마 그 형량을 선고할 것 같고요. 네. 일선에 있다 보면 진짜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는 해요. 네. 먼저 신고가 들어온 건 어떤 경우냐면 식당에서 먼저 경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우리 집 손님이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돈을 안 내요. 아하. 즉 말하면 이제 무전 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출동해서 왜 돈을 안 내고 식사하시고 술 드십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건 둘 간의 거래 관계, 어떤 엄밀히 얘기하면 민사 관계인데 왜 경찰이 개입하냐. 나는 술값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지. 네. 돈을 안 줄 생각 없다. 아하. 뭐 이러면서 경찰의 개입을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정리하고 오면 네.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진정서를 넣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범죄 사건이 아닌 곳에 와가지고 네. 과다하게 개입한다. 네. 왜 민사에 경찰이 개입하냐? 경찰은 민사에 개입할 수 없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의 어떻게 보면 수사 의지를 꺾는 네. 악성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죠. 예. 피해액도 피해액입니다만 죄질이 불량해요, 정말로. 요즘 그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편의점 업주분들의 눈물이 많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업주도 하루 종일 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다 하면요. 한 달 정말 잘하면 100만 원 손에 쥔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등쳐먹은 이 나쁜 남성 법의 단죄를 받기를 바랍니다. 손 변호사님, 또 학생들의 폭행 사건입니다. 여고생이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8월 1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네. 동급생들입니다. A양 친구들이 있고 B양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시비는 왜 웃으면서 쳐다봐?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왜 웃으면서 쳐다봐? 이걸로 이제 시비가 생겼고 근데 나 웃으면서 쳐다보지 않았어. B양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골목길에 여러 명의 이제 여고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네. 너희 보면서 웃은 거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었어요. 오해를 풀면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A양 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 C군이 있는데 네. 이 전 남자친구 C군이 B양 일행 중에 같이 있는 겁니다. 친하니? C군은 왜 거기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C군하고 누군가 같이 올린 사진이 있었는데 이 SNS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와던 중에 이 B양은 나 안 친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이 C군과 B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다툼과 시비가 붙게 됐고요. 네. 화가 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B양 일행 3명을 폭행했고 집단 폭행했고 전치 3주, 나머지 2명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집단 폭행이 일어나게 된 이 발단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진 집단 폭행의 정도는요. 김복준 의원님, 예. 성인 조금 뺨치는 수준이라면서요, 지금. 네, 보니까 이제 그 A양 일행 측에서 B양을 붙들어다 놓고 이제 자신의 남자친구하고 사귄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 C군의 뭐 이 사진을 입에다 물리고 무릎을 꿇리고 저건 굉장히 굴욕적인 행위거든요. 폭행에 더해서요. 그리고 이제 저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아마 강제로 뺏어가지고 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SNS 내용에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네. 저 B양이 자신의 친구 2명하고 저 A양을 좀 흉본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또 2명의 네. 그 B양의 친구 2명을 불러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행을 또 했던 겁니다. 그 폭행도요, 정말 이건 어디 조직폭력배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허 소장님, 지금 저 네. 피해 학생들 너무너무 큰 충격과 트라우마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퇴원은 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고 세상에요. 상담 치료를 좀 병행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아이는 아마 폐쇄 공포증 때문에 많이 힘들 거고 또 사회 생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공포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아마도 또 미소도 잃게 될 거고요. 누구를 당연히 바라보고 네. 웃을 수도 없을 네. 겁니다. 이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네.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은 우선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가해 여고생 중에 모두 7명인데 그중에 2명은 퇴학, 네. 1명은 전학, 그리고 5명, 총 8명이네요. 5명은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인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예. 이게 무슨 학교가 징계를 내린 겁니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학교 징계가 그러하고요.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구속 불구속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소년원 송치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미성년자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구속인 피해 아이들이 너무 두려움 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단지 피상적으로 보는 개념도 있어요. 전치 3주와 각각 2주.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경상이거든요.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거 있는데 조금 전에 허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트라우마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좀 결과에다가 산입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사건에서 꼭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꼭 아이들을 데려가서 폭행할 때 사용하는 곳이 노래방이에요. 지금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도 그렇고 그랬죠. 굉장히 문제를 많이 네.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노래방은 네. 안이 보이도록 썬팅하거나 맞아요. CCTV를 좀 달아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안이 보이게 좀 투명한 유리로 한다거나요. 예, 예, 예. 네. 정말 분통 터진 사건인데요.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